세상에 가장 재밌는 뉴스쇼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 다무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자, 오늘 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뭐 많이 계실 텐데 대통령 오늘 뭐 당장 취임을 했습니다. 예. 보궐선거라서 취임사 일단 취임사 어떻게 보셨는지 첫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취임사는 다른 대통령들도 잘 써요. 예. 근데 문제는 취임사대로 안 해서 아하. 그 취임사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번 취임사는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몇 개 대목을 제가 봤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던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모두의 대통령.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 네. 대통령이라는 한자로 풀면은 크게 국민을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보수, 네. 진보, 좌우 이런 거 안 따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똑같은 맥락에서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예,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분. 이제부터 네.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요용하면은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네. 어떤 개념 규정을 자기를 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러면은 이게 국가 주도 분배 중심의 그런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데 예. 네. 지금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놓는 정책 공약 이런 거하고는 약간 좀 충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집행될지 봐야 되고 아, 또 이런 명언을 해서 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네.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이거 참 표현이 좋아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죠? 예. 유능한 사람은 통합하고 무능한 사람은 분열시킨다 이런 이야기거든. 예. 네. 국민의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외교의 하나의 닥트린 같은 그런 짧은 용어지만 예. 여기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예. 저기 한미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을 예. 넣었잖아요. 네. 아마 이거 일본 외교관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걸 아주 좀 밑줄 치고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넣습니다. 최근에 저 일본 좀 고위 외교관 만났더니 예.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하면서 자위대 병력 증강도 뭐 그 별로 걱정할 것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할 텐데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아.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아, 그런 이 한국의 분위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예. 예전에는 조국 전 교수가 이렇게 했잖아요. 죽창가를 맞아요. 하자. 예.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만 해도 뭐 불리하다 싶으면 죽창가로 갑자기 이름을 몰아가고 그랬는데 한미 1이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놀랐습니다. 한미 일이 들어간 건 제가 보기에도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아마 예. 이번 취임사를 통틀어서 제일 하이라이트로 점 찍을 때 몇 군데 중 하나가 기자 한자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그걸 계속 중점적으로 이 보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부담을 갖도록 그래야 책임감을 본인도 느끼도록.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표현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예. 원래 이게 원문으로는 어떤 용어가 많이 좌익 진영에서 떠돌았냐면은 예. 아무리 더러운 평화도 아무리 비굴한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취지로 많이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예. 이런 비싼 평화도 이랬더라고. 예. 요거는 또 상당히 이 꼬투리 잡기가 힘들어요. 예. 맞아요. 아무리 비싼 평화도 네.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북을 향해 돈을 쓰느냐, 미국을 향해 돈을 쓰느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군대를 위해 돈을 쓰느냐? 그렇죠. 아주 네. 요것도 실용적인 평화론이에요. 예, 실용적이더라고요. 돈과 이렇게 예. 연관시키는.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뭐 등등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대표님께서 뽑아주신 좋은 문장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부각시켜서 책임감을 북돋아야 될 정도의 문장들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돌이켜 보면 지금도 제가 외울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에 많은 부분이 그렇죠. 뇌리에 남겼던 게 기회는 평등하고 그렇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네. 그 문장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야 정말 멋진 세상에 오겠구나 뭔가 좀 새로운 세상에 오겠구나라고 아마 그거는 보수 진보 뭐 좌우를 넘어서도 생각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기회는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좀 희화화하고 그렇죠. 예 그래 결론적으로는 그게 제일 틀린 취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취임사도 약간 그런 우려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취임사는 멋지게 합니다. 아, 거기에 예. 명문을 넣어가지고 오래오래 기억되고 인용되도록 하려는 욕심이 생기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뭐 예. 자유민주주의 많이 들어가고 예. 그때 아마 반지성주의를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반지성주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수록 그와 반하는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조민 씨의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는 더 부메랑이 되어서 크게 타격을 입어서 정권이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의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내란 진상규명과 민주주의의 부활을 강조한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내란 계엄 5번 언급을 했고요. 민주주의도 9번, 평화 10번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 약간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내란 이 수사는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철저한 게 지나칠 수도 있다고. 예.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뭐 협치라든지 통합 이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예.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기준점 이런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할 때 예. 당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 예. 국민의힘의 뭐 원내대표가 12월 3일 밤에 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통과를 뭐 방해했다. 이걸 예컨대 뭐 내란 동조로 건다. 이래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정치적 성격을 띠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꼭 경계선이 있을 거예요. 아. 또 수사는 예. 이 중대한 수사니까 이거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수사를 확대할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을 그 수사를 확대한 끝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그렇죠. 상당히 해소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요게 경계선을 끌지 그리고 그 수사를 지금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은 특검을 통해서 하느냐 예. 몇 가지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통합 강조하는 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내란 재발해서는 안 된다. 요 둘의 균형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초반에 가장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그렇죠. 되겠네요. 네. 예, 예, 예. 지금 제가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관련해서 속보가 나와서 단독입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고 단독인데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발의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대요. 특검 법안이 오늘 수정 발의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예. 아마도 그 경계선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사인으로 볼까요? 그러면은 뭐 수사본부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한 6개월 이상 하지 않을까요? 네, 파견까지 그 하면 뭐 수사 범위를 예. 넓히고 하면은 그래서 뭡니까 최성목 아니 한덕수 네. 권한 대행이 그 예. 거부권 행사했을 때도 예. 그게 이유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이건 특검이 아니라 너무나 방대한 일종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과거에 합동수사본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을 등장시킨다 해가지고 했는데 네. 지금 어떤 정권을 흘러가는 관성으로 봐서는 예. 그런
강력한 수사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섰을 때도 탄핵으로 중단된 정부의 보궐선거로 들어서서 소위 이제 그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수사나 이게 이루어진 게 결국은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그게 우리가 상당히 정말 뭐 괴멸당하다시피 했다. 그런 네. 어떻게 보면 피해 의식이나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데 네. 이번도 또 제2의 이제 적폐청산 그 시나리오 내지는 그보다 더 매운맛이 될 것이다라고 사실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조짐이 보이는 게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 출국 정지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의 칼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다는 예.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네. 그 수사 포인트가 하나가 이걸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한 이후에도 네. 즉각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시간을 새벽에. 한 몇 시간 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2차 계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예. 요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또 수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은 모두의 국민이 되고 싶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계엄 내란 관련해서 제가 그 각 문장이 취임사 속속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모아를 봤는데요. 단어만 말씀드린다면 장갑차와 자동 소통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 그리고 내란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계엄은 한 번인데 내란은 4번 사용을 한 것으로 지금 검색이 됐고요. 진상 규명을 해서 철저하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번에 국힘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선출하면서 딱 잘라서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과의 관계를 예, 예. 그걸 미정미정하는 상태에서 결국 선거가 거의 끝나버리고 막판에 가서 뭐 형식적으로 네. 출동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 이런 확실하게 계엄 세력을 건절해야 되겠다는 이런 명분을 또 준 건 사실이에요. 네. 국민의힘도 이 계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다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오히려 수사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재명 진영에서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3월 7일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 법리를 조금 이상하게 적용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일수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네. 예. 구속 취소해가지고 석방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네. 석방.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씨가 풀려 나왔잖아요. 예. 그걸 보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그때는 이거 탄핵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예. 그게 이번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수사를 확대하는 그런 동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 화합, 통합 이 한 덩어리를 좀 분명히 얘기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내란 다시 재발해서 안 된다. 이 두 덩어리의 어디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이번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로선 내란 수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뭐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천천히 내지는 좀 느슨하게 지나가기는 절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럼 문제는 이게 무리한 수사냐 아니냐는 것은 그 팩트가 결정할 거예요. 팩트가 결정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이건 말도 아니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그 경제 관련해서는 실용주의, 예. 기업의 활동 보장, 그리고 부당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를 정말 강조했어요. 나는 실용주의가 될 것이다. 김대중도 그리고 또 박정희 정책도 대통령 호칭은 없었습니다.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TV에서 경제부장 좀 오래 했었고 경제 쪽 취재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 취임사를 보면서 경제 쪽에서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미일 협력 이렇게 딱 박은 그 문장처럼 예. 저는 이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구별 없이 쓴다는 얘기 실용적 시장주의도 있지만 이 문장이 전 좀 뇌리 남았습니다. 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한다 이 얘기가 사실은 경제 그렇죠. 쪽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경제를 좀 알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규제는 진짜 이제 요거 안 됩니다만 하지. 그렇지. 이게 그거 규제를 푼다는 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 시장주의 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슬로건인데 이 문장을 넣은 거는 이것도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는 뭐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처럼 그냥 뭐 헛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를 내건 거는 상당히 시장주의를 좀 어느 정도는 담보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 정책과 딱 연관됐을 때 그게 검증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저는 가장 좀 충격적이라고 그럴까 실망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은 AI 산업을 하려면은 무제한 전력이 필요한데 어떤 발전소가, 에너지 네. 믹스로 가느냐. 예. 에너지 믹스로 간다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대체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생각하더라고. 예.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게 문재인의 가장 큰 실정인 탈원전 시즌 2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딱 부러지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근데 다행히 오늘 취임사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52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탄력적 적용이 그러니까 되는 노란 거죠? 봉투법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법이랑 양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규제나 기업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일단 슬로건은 와닿는 슬로건을 걸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뭐 칭찬 잘할 때는 뭐 박수 쳐주고 못할 때는 또 비판하고 뭐 그런 지점들 저희는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과정이 없다 보니 인사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국무총리 김민석, 국정원장 이종석, 안보실장 위성락 일단 여기까지. 국무총리 김민석은 대표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근데 세 사람 다 예.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예,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니까 예. 뭔가 좀 안정적으로 보여요. 이 인사가. 이 사람은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럼 일단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또 첫 인사인데. 네. 예. 그렇죠.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제명했다. 예. 이거는 어떤 의미가 이종석 있을까요? 저희는 성균관 대학교인가 거기 다닐 때 북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예.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내재적이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비판을 했던 분인데 예. 그러나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그 대북 정책을 그 총괄하는 NSC 사무차장을 했다고. 예.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 했어요. 장관 했죠. 그래서 그 실무에 있었어요. 예. 실무에 있으면서 뭐 큰 실수를 했다는 기억은 없어요. 예. 그 가장 큰 실수는 2007년 14성명이 나온 그 김정일과의 회담이거든. 예. 네. 아시다시피 그때 NLL을 두고 말도 아닌 이야기 실현을 해가지고 그 회의록이 나중에 공개되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그게 또 이분이 관여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때는 통일부 장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실무 경험도 많고 또 저 왼쪽으로도 한번 가봤던 사람이고 하니까 지금 60대 후반 아닙니까? 나이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럴 겁니다. 예. 국정원장으로서는 중반쯤일 겁니다. 예. 경력도 괜찮고 예. 또 겪을 걸 다 겪어봤고 해가지고 네. 뭐 별나는 뭐 좋은 인사로 봐요. 네. 김민석 총리는 사실은 한때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이쪽 민주당 쪽 그 진영의 신데렐라 같은 분이었다가 또 예. 여러 가지 또 이 정말 풍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저 진영을 또 그렇죠. 건너가기도 해서 그런데 결국은 또 한참 동안 풍찬노숙하시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재명 후보 이제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해서 이제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야 정말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뭐 마음이 정말 이심전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대통령의 뜻과 맞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이것 역시 또 견제 기능이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던데요. 일단 괜찮을까요? 그분은 능력자 아니에요. 난 김민석 예. 의원 같으면은 과거에 젊었을 때부터 좀 아는데 예. 실력 있는 사람이고 예. 아주 스마트하고 네. 예.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네. 예. 그리고 작년에는
비상계엄령 선포를 네. 예언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참 또 큰 그게 적중했잖아요. 큰 네. 특종이었죠 사실. 큰 특종이지. 그 말은 고급 정보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연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저는 김민석 의원의 형 있죠. 윤석열 퇴진에 앞장섰던 김민웅. 예. 네, 촛불 행동의 김민웅. 그러니까 퇴진운동본부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 형제가 주목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엮여서. 네. 형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과격한 사람으로 보이지. 예. 그죠? 네. 그런데 김민석 씨는 조금 다르고. 네, 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 민주당 그쪽 진영 신데렐라고 했던 한때 정말 김민석 이 젊은 정치인이 국회의원도 정말 20대 젊은 나이에 되고 서울시장도 30대 거의 될 것 같았고 한때 한국의 케네디처럼 40대 젊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막 그런 네. 정말 뭐 김민석이란 정치인이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이 있었죠. 예. 지금도 뭐 빛나죠.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황을 거치는 게 예. 그 큰 사람이 되는 데는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이죠. 예, 네. 예. 그분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잖아요. 네. 뭐 위성락 예. 외교가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평판이 좋고. 맞아요. 이분 괜찮습니다. 정말. 위성락 안보실장이 있어서 조금 거기서 그래도 이렇게 정말 그 균형을 잘 잡아줄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 경호처장을 육군 대장 출신으로 임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3사 저는 이게 지금까지 쭉 관련돼 예. 아, 이건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예. 경호처장은 경찰서장이 해도 됩니다. 아. 그리고 삼성, 사성 장군을 임명을 하면은 예. 네. 이 우리나라 군에 대한 좀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이 네. 경찰서장이 해도 되는 그 자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군인 장성을 임명하면은 거의 불가피하게 군 인사에 이렇게 개입하기 쉽게 됩니다. 예. 네. 예. 아니 김용현 국방장관도 거의 경호처장 하다가 클로 국방장관 갔잖아요. 맞죠. 예. 쓰리스타 네. 출신인데도 경호처장 하면서 사실은 군인사에 네. 많이 관여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아주 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호처장 또는 옛날은 경호실장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는 딱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예.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때는 몰라도 그죠? 예. 예. 지금 민주화돼 있는데 예.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누군지 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아, 하긴 그러면 최근에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네. 그 민간인이 알게 해도 된것 되고요. 같네요. 과거에 우리 저 민간 박승범 씨죠 아마 민간인이 한 적도 있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이번에 뭐 경호처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수사 관련에 협조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아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호처를 축소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사성 장군 출신 시킨 거는 앞에 그 예상치와는 좀 엇나가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그 경호처장에게 이제 임명을 하면서 출근길에 교통 너무 막지 마라 이런 일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전해드리고요. 예. 자, 계속해서 그 보수의 패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보수가 큰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 국면마다 짚어주셨고 계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병정놀이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보수의 패인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기록했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또 국민의힘 후보는 어쩌면 들러리가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하셨는데 그렇게 됐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어제 보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시 선거가 위대하다는 생각을 거듭하는데요. 예. 뭐가 위대하다. 3,500만 명이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 3,500만 명은 세계에서 평균 IQ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3,500만 명이 투표했다면 거기서 뭔가 아주 지혜로운 교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요. 그게 있어요. 그게 예. 뭐냐? 우선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당선시켰습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계엄에 대한 심판이죠. 네. 예.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확실한 심판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서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꽤 표를 많이 준 거예요. 예. 41%. 예.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거죠. 많이 예. 올라갔고 막판 결집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이 그런 식으로 발동한 거 아닙니까? 경계심이죠. 예. 경계심은 견제지. 앞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그게 준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가 지금 기존 반공 위주의 보수가 이제 거의 괴멸적 타격을 받았으니까 보수 구명정으로 이준석 후보에게도 8.3% 맞죠? 8.34 맞습니다. 이건 많이 받은 겁니다. 예. 정말 많이 받은 협공을 겁니다. 받는 속에서도 예. 8.3%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훈이 세 가지 아닙니까? 예. 딱 균형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는 51.7% 나올 거라고 예상치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그럼 과반수도 훌쩍 넘기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예상 출구조사보다 2.28%포인트 훨씬 예상 출구조사 10만 명인데 이 정도면 많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크게 틀린 거죠. 2.28% 예상보다 덜 나와서 출구조사보다 덜 나와서 49.42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야 이 말은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그래서 국민이 좀 그러니까 예. 오만해지지 말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흔히 뭐 우리가 말할 때 집단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보다는 주권자 3,500만 명의 투표 행위에서 네. 나타나는 아주 신비할 정도의 예. 지혜로운 균형 감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 어떤 역할을 아니 사실은 어떠십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였잖아요. 예. 윤석열 심판 선거로서 시작이 되었고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명 결정은 법률적 심판이었고 예. 국민들이 직접 내가 한번 심판하겠다고 한 게 이번 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제 확실하게 했어요. 예. 확실하게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은 대목마다 나타나 가지고 뭐 부정성 음모론 영화도 보록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는 선언도 하고 예.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씨를 민 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맞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그렇다. 그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개입했는데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돕는 방향으로 간 거죠. 예. 뭐 가장 크게 도운 것은 작년 12월 3일이고 예. 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나왔을 때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그 첫 반응 그 첫 반응이 어제 투표로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투표를 해야 될 거고 투표는 바로 이재명 당선으로 나타난 건데 예.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갔으면은 이 선거가 너무나 좀 무시무시한 선거가 될 뻔했는데 네. 적당하게 갈라주는 바람에 예. 정말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역시 문제를 노출시키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그 노출시킨 문제를 해결한다고 네. 투표를 통해서. 예. 그래서 실수를 견디는 게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실증이 됐다고 봅니다. 아, 국민은 위대하고 투표 결과를 보면 늘 교훈을 얻는다. 정말 잘못한 거 아주 싸늘하게 심판하면서도 오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경고도 그 경계선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고. 예. 네. 저 항상 예상하신 대로 어떻게 결과가 보면 나와서 예술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한국- 그런 생각해요. 네. 그건 정치 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가 역대 돌이켜 보면 참 그때 다 끝나고 나면 뭐 총선 의석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득표율도 그렇고 절묘한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예,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랬고 이제 네. 제 기억에 코로나에 치러졌던 지난 총선 말고 그 5년 전 총선 때는 조금 균형이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한두 번 빼놓고는 끝나고 나면 이 무릎을 칠 만큼 국민들이 절묘하게 선택했다 그런 경우들이 맞습니다. 대부분이었던 것 그런데 같습니다. 어제 지역에서 나는 중요하게 본 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거의 40%를 받았거든. 예. 거의 40%. 예. 그런데 안동이 고향이면 경북에서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예. 네. 경남에서 나왔다고. 예. 40%
40% 맞아요. 약 맞아요. 40%, 약 네, 40%. 예, 예. 원래 국민의힘이 출구조사가 40%로 50% 나왔는데 예, 예. 조금 떨어졌지만 맞아요. 약 반올림하면 약 40%인데 예, 예. 이거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방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예. 별로 바라지는 않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이 바뀌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적 변혁을 일으키는 곳이 부산, 마산입니다. 그렇죠. 아. 사실은 부마항쟁으로 12월까지. 1960년 아, 4.19의 도화선이 된 3.15 마산의거 그러죠. 네. 그렇죠. 그게 부산으로 뛰어가지고 그다음에 서울로 와가지고 그게 4.19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 부마. 네. 예. 그건 부산 마산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같은 경상도 정권인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죠. 또 예.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2.12 총선. 2.12 총선 때 여당인 민정당을 예. 선명 야당이 이 신민당. 뒤흔든 그 예, 예. 이변이 부산에서 일어났다고. 아. 부산에서 민정당 의원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때 이제 민정당 그리고 네. 제2중대란 민한당 네. 그리고 그때 신민당이라고 이제 좀 그래서 선명야당이 이 나왔었죠. 부산의 투표 성향이 굉장히 공평해요. 공정해요. 네. 아. 어느 쪽으로 확 쏠리지 않아요. 예.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사회 경제적인 거기는 저 호남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렇죠. 예. 또 울산 이런 데는 외부에서 온 그 근로자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 구성이 좀 다양하고 있고 예. 또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적이고 개방적이고 행동적이고 예. 이런 사람.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 하면은 민주 시민으로서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부산, 마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제 그 40%,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재밌는 예. 14명째의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14명 중에 네. 경상도가 몇 사람인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네요. 9명입니다. 네. 9명이군요. 9명 중에 예. 5명이 경북입니다. 아. 그렇죠. 5명이 경북이고 예, 예. 4사람이 경남이에요. 4명 그러니까 PK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부울경. 이 예. 경상도 원적자가 전 국민의 한 30%거든요. 예. 그 비율보다 한 2배, 3배 높다고. 그러네요. 그거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론회를 했을 때도요,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있었던 저는 다 경북 분들이셨어요. 거기 4사람이 다 예. 경북하고 연고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랬었어요. 예, 저 그래서 영천 출신 김문수, 네. 안동 출신 이재명, 그다음에 이철우 부모가 이준석. 칠곡에 대구인? 사시는 네. 김 김- 누굽니까? 이준석이요. 이준석. 네. 권영국 씨는 아 그때 태백에서 났는데 네.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문경에서 네. 아. 그 네 분의 말투가 다 대구 비슷하더라고요. 그 네. 참, 시장 선거 같았습니다. 그 정부 사람들이 하여튼 정치에 뭔가 이 감각이 좋은 건지. 저는 투표 결과를 너무 재밌게 분석해 주셔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34를 얻었는데요. 그건 대단한 이게- 겁니다. 네. 우리 정치사에 남을 만한 어떻게 보면은 네. 완주 아닙니까? 예. 또 돈도 많이 안 썼잖아요, 사실은. 예. 많이 안 흑자라고 쓰고 자기 하더라고요. 독특한 스타일로 갖고 네. 그 말과 글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물론 세 번째는 실수를 했지, 그죠? 예. 그 토론 이제 때요. 방송 용어를 아닌 걸 써가지고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실수를 했는데도 또 그걸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예, 딱 예. 세워가지고 예. 그건 대단한 겁니다. 결국 정치는 모 대통령이 한 이야기대로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 아닙니까? 예. 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고 네. 예. 여기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 싸워서 버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지. 대표님, 저희 지금 보수 재건까지 다 해야 되니까 자꾸 원고 접고 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보수 재건을 여기서 해요? 예, 여기서 지금 그 파트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산술식을 해요.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아니 더하면 이재명보다 더 높잖아. 그러면서 이거 다 아니, 그러니까 단위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절묘한 게 예. 김문수 이준석 그러네. 합치면 똑같이. 49.499, 네. 이재명 예, 49.42, 0.07 거의 똑같게 나왔어요. 나는 저 이준석 8.3%가 네. 이재명으로 가는 표를 막은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아, 예. 그게 더 네, 많았을 그렇죠. 것이다. 예. 만약 단일화를 했더라면은 예. 거기서 10%에서 단일화 했으면은 저는 한 4표 정도는 이재명 쪽으로 갔을 거예요. 네. 그 표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더 저 과반수로 과반수했을 거라고. 대통령 당선되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 단일화 이거는 법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금지시켜야 되느냐? 선거운동 시작한 다음에는 단일화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걸 아닙니까? 네. 400m 지금 출발해가지고 뛰고 있는데 그 사이에 2등, 3등 하던 사람이 손잡고 한 사람 밀어주기로 하고 한 사람 기권하면은 그 게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하든지 예. 아니면 단일화를 하려면은 정몽준 저 옛날에 노무현식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지. 알겠습니다. 왜 자꾸 이 단일화라는 일종의 이번에 스토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스토킹. 단일화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할래, 아니 안 할래? 안 하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저 애처롭게 보이는 예. 이준석 쪽에 국민의힘이 계속 들러붙어 가지고 스토킹 해가지고 그 때문에 좀 득은 봤지 사실은. 네. 그 지지율 높이는 데는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보수가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예. 저는 그리고요. 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물론 이제 출범했고 취임시켰고 뭐 저희도 잘 하시길 저 빕니다만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가 없다. 이게 이제 행정 대통령의 권력도 쥐었는데 입법부도 뭐 한 190석 사실상 갖고 있고 사법부도 뭐 대법원 증언하고 그래서 이제 30명 되면 사실상 임명하는 대법관이 과반수되고 그러니까 어디도 브레이크 견제 장치가 없는 게 너무 저 폭주를 불러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엄정한데. 어제 선거 결과가 브레이크를 만들었어요. 선거 결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과반 안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는 언제든지 브레이크로 바뀔 수가 있지. 총선 때 어떻게든 그렇지. 의석수로? 언제든지 브레이크로 바뀔 수 있는 와. 국민들이 있다는 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는 결국 저렇게 권력이 집중되면은 성인군자라도 예. 이 독재화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민주국가에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 사법, 야당. 네. 예? 예. 요게 사법 살아 야당. 있어야지. 네, 네. 근데 요 셋 중에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 두 개도 뭐 흔들흔들한다고. 그럼요. 요 세 개가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근데 그거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언론 종사자들이 기사를 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책임감을 또 느낍니다. 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요. 국민의힘 패인. 당연히 이번에는 뭐 크게 패배할 것이다라고 항상 예상을 계속 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 당내에선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단톡방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김문수를 당대표 해야 우선 된다. 윤석열 책임이 크고요. 네. 예. 윤석열 책임은 두 번째 책임은 역시 저 당사자인 저 김문수 책임이고 네. 어쨌든 후보니까요. 후보니까 예. 또 왜 사전 투표 폐지를 왜 공약합니까? 수락 연설에서 했잖아요. 예. 사전 투표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한 2주 뒤에는 사전 투표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은 일종의 절대 모순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계엄을 옹호한 세력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탄 세력이 후보를 냈으니까 이 후보가 도대체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이게 무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할 정당이에요. 다만 후보를 내려면은 한동훈 노선으로 갔어야 돼. 예. 윤석열과 확실히 차별화를. 차별화를 했어야지.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됐더라면은 이번 선거판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겠고 이재명 후보를 더 몰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윤석열도 잘못했다. 네. 근데 이재명도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예. 그치. 근데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이재명만 공격하면은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하면은 그 다음에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게 됐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게 한쪽은 계엄을 옹호하고 한쪽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사람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하면 이를 가는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겠다니까 이 전부터 안 됐던 거거든. 예. 그러면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돼버렸으면은 그 나이도 아주 근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딱 합쳐가지고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이렇게 딱 들고 나왔을 때 이번 선거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수 겁니다. 나온 김에, 예. 주도권을 잡게 되거든. 이거 뭐 다 끝난 다음 이런 상상하는 게 부질없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시계를 그때로 돌려서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누가
그 국민의힘의 당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까지 한번 해볼 만했을 것이냐 한동훈 후보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때 또 이를테면 중간에 다 결국 그만뒀지만 뭐 오세훈, 뭐 유승민, 안철수, 뭐 나경원,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다 어쨌든 꽤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고 이 후보 중에서 누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됐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이 선거전이 더 치열했을 것이다. 더 박빙이었을 것이다. 누구를 제일 그건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 예, 한동훈 후보라야 우선 논리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죠? 선명화 계엄의 선을 그었고 예.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그것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예, 예. 예. 잘 나눠줌으로써 예. 이 선거 결과는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지도 않았고 아, 보수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고 예.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예. 조심하라는 경고도 경고도 주고 승리는 좋지만 경고도 아마 아. 실질적으로 조심할 걸요. 아. 어제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아, 예. 이게 처음에 만약에- 출구조사 때 어. 가졌던 어떤 호쾌한 감정보다는 네. 아 이게 국민들 눈치를 좀 봐야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의석으로 따지면 149석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예, 저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국민들께서 불법 개헌과 불법 개엄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한 대표 주장처럼 당내 구태 정치가 퇴장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졌으면은 네. 뭐 권성동 이런 분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당권파들은 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 비상대책위원회를 뭐 다시 구성하든지 김용태 위원장이 임기를 늘리든지 해가지고 예. 네. 당을 쇄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고 계속 웃들고 있으면은 글쎄요 전당대회를 언제 하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네네. 예. 또 국민의힘의 타성에 의하면은 그 기회를 또 날려버릴 가능성이 꽤 있다 이거죠. 아, 예. 예. 다만 김문수 후보의 영향력이 커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선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굉장히 예. 선전을 했어요. 선전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만한 대중적 인기를 가진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당 대표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단톡방에서 나온대요. 네.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장점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단점도 있죠. 뭐 네. 그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뭐 점에서 나라는 삶의 궤적 같은 건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상당히 대비돼서 그런데 그게 이렇게 선거 돋보임은 선거 있죠. 운동에는 장점이 되겠는데 이제 네. 앞으로 결국 국정 운영을 놓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이쪽 정령이 실력이 있어야지. 근데 보수가 두 번이나 대통령이 연속 탄핵됐잖아요. 다시 재집권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입법 행정이 다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집권이 쉬울까라는 그런 우려. 아니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나 전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원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 그다음 당원들과 당원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 민주당 편을 드는 뭐 여러 기관 대중단체 뭐 유튜브 또 이쪽 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예. 어느 쪽이 잘하는지 어느 쪽이 예. 유능한지 이건 벌써 게임이 아닙니다. 실력에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사 볼게 나올 거라고. 이번에 이재명 지지로 돈 3대 세력이 있거든요. 예. 네. 자영업자, 노무직, 화이트 칼라, 예. 사무직. 예. 그러니까 장사하고 봉급받아서 생활하는 생계인, 생활인들이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63%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재명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이 사람들도 성향은 중도층이 많아요. 네. 예. 중도 진보층인데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을 민주당이 지금 장악한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이 장악한 것은 노년층, 경상북도 이 변두리라는 말 써서 좀 그런데 이 변두리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중심부는 민주당이 변두리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중심부로 들어갈 거냐? 네. 이 중심에 있는 이 생활인들, 중도 성향의 또 중산층 이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이재명 대통령만 욕해서 되겠습니까? 실력 길러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예. 지금은 실력이 형편없이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실력을 왜 안 길렀느냐? 그동안에는 뭐 이재명 후보 욕만 하면 되니까 그걸로 뭐 충분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명보다 더 나은 후보를 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까 그 취임연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능한 사람은 통합을 하는데 무능한 사람은 분열만 그 결과를 보여준다. 시키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내부 총재를 해가지고 예. 이준석 세력도 몰아내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적으로 돌렸다가 예. 자멸한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예. 실력 있는 사람이 통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자신이 있으니까 통합을 하는 거지. 예. 대통령 오늘 취임사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그 구절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명문이 많았던 것 같고 명문. 오늘 또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의 말씀도 명문이었습니다. 명문이었습니다. 정말 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님과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